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노르베르트라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같이 밀밭을 경작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노르베르트는 종종 마을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품었고 그들을 더 나은 길로 이끌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노르베르트는 마을 도서관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기던 그는 초인이라는 개념에 깊게 매료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는 생각은 그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날 밤 노르베르트는 결심합니다. 마을의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초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동틀 무렵에 일어나 집을 떠났고 세상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가치들을 넘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동안 세상을 여행하던 노르베르트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맞닥뜨렸습니다. 깊은 숲을 헤치고 높은 산에 올라선 그는 자연이 거대함과 인간의 자금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극복했습니다. 차츰차츰 그 과정은 단지 육체적 의로움이 아닌 정신적 계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르베르트는 여행 중에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가치관과 도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움, 창의성, 그리고 의지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진정한 초인의 모습을 갖추어갔습니다. 결국 노르베르트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번뜩였고 그의 입꼬리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르베르트의 귀환을 기뻐하며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와 용기를 얻었는지 물었습니다. 노르베르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길을 개척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노르베르트를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니체의 초인 사상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노르베르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큰 딜레마에 처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여 더 많은 기회를 찾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을 지탱해온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치 마을의 수호자처럼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나무 아래 모여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가뭄이 심해지면서 농사는 어려워지고 물은 귀해졌으며 나무 주변의 토양마저도 서서히 메말라갔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마을에 남은 물 공급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회의를 열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그 뿌리를 제거하면 물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지키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때 공동체의 장로가 자리를 잡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심고 우리가 돌보아온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로의 말은 마이클 샌델이 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저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야 했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베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이 나무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봅시다. 농부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가치를 지키면서 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수지 근처에 물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물 소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가뭄에 대비해 다양한 나무를 심어 환경을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마을은 다시 생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개인이 선택이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의와 윤리를 구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치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통해 그들만의 정의를 찾아냈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산속 마을에 아가미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미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이론은 종종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는 데이비드 흄리 원인과 결과의 문제 이론을 즐겨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사과 나무 농장에 있는 농부 에드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머리 위에 커다란 바구니를 이고 있는 것처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아가미르를 찾아왔습니다. 아가미르, 지난주 내 농장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사과를 수확하기만 하면 다음날 괴상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확 일정을 바꾸어 보았지만 그 바람은 여전히 불어왔어요. 도대체 이 바람의 원인이 뭔가요? 아가미르는 진지하게 에드윈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커다란 양피지 한 장을 꺼내어 에드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데이비드 흄리 원인과 결과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드윈,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은 반복된 경험에 의존합니다. 내가 사과를 수확할 때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그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요. 흄이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 습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에드윈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가미르, 그럼 이 바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건 정말 우연인 건가요? 아가미르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두 사건이 항상 연관된다고 단정 지어선 안 됩니다. 이는 흄의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입니다. 그날 이후 에드윈은 자신의 농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과를 수확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와 맞물리도록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사과를 수확할 완벽한 시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윈의 경험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아가미르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할 때 확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은 더 지혜롭고 복잡한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가미르는 여전히 그의 오두막에서 미소를 지으며 흄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사고를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교훈은 단순히 철학적 사색에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장난꾸러 긴 톰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장난을 쳐서 혼나기도 했지만 다들 그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거대한 도서관이 세워졌고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연을 통해 새로운 장난거리를 찾고 싶어하는 토미도 있었습니다. 강연자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법 이론은 신의 영원한 법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윤리적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연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호기심이 들었지요. 그런 생각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큰 나무 아래 그는 물감을 몰래 펼쳐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 앞을 지나간 사람은 마을의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근처에 물감이 있는 것을 보고 주춤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옆길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의 상인이었는데 그는 물감을 보고는 단번에 피하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서 물감에 새겨진 작은 낙서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조심스레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현자 할아버지가 나무 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는 물감을 보자마자 잠시 멈추어 서더니 자신의 지팡이로 물감을 가리키며 지나가던 아이들을 불러 직접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토미는 자연법에 관한 자신의 실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연법이 단순히 고정된 법칙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을 피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대장장이는 위험을 보자 본능적으로 피했고 상인은 좀 더 조사한 후 피했으며 현자 할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훈계를 곁들여 피하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토미는 자연법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예전보다 장난을 좀 덜 치게 되었고, 강연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작은 깨달음을 전하는 장난꾸러기 철학자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저 장난만 치는 소년으로 그를 보지 않았고, 그가 똑똑한 아이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연법 이론을 통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돕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토미가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법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